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미국 측에서 해병대 5,000명을 중동에다가 급파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제3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감이 폭발하면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번 전쟁이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요. 이란쯤이야 곧 항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번 충돌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싸움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해병대 5,000명이나 되는 병력들을 추가 파견했었지만 이들을 이란 땅에 투입하려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이란을 점령하는 전면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바닷길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정도가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막혀버리게 되면 전 세계 기름 공급에 큰일 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바로 그걸 막으려고 이번에 함대를 보내게 된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 같은 경우에 미국과 정면으로 붙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맞붙는 대신에 훨씬 더 교묘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몰래 기뢰, 그러니까 폭탄이 설치된 지뢰 같은 것들을 몇 개 뿌려놓는다라거나 저렴한 드론에 대해서 여러 대 보내가지고 유조선들을 위협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값싼 미사일과 드론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해협을 마비시켜버렸다라고 해요. 많이 뿌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배 몇 척만 공격해도 다들 겁먹고 물러나다 보니까 이런 식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적을 확 쳐부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서 유가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말리는 소모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치 상태가 길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기름값이 폭등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인데요. 여기서 이란이 한 방울의 기름도 나가지 못하게 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실제로 해협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가격이 벌써 배럴당 $100 돌파했고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 측에서는 이 사태가 길어질 경우 유가가 $150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은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몇 주 만에 갤런당 $3.6에서 $4.25까지 뛸 거라는 예상이 나온 걸 보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기름값이 이렇게 빨리 뛰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자동차 기름값 올라가면 물건 나르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식품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값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이미 물가가 잡힐 듯 하다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름값 충격까지도 더해진다. 그럼 인플레이션 2.0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S&P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요. 유가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됐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년 안에 약 0.6%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네덜란드의 대형은행 ING 측에서도 올해 여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훌쩍 뛰어넘는 이 3.5%대에 대해서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남겼습니다. 물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은 우리 자산 시장에 정말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뭘까요?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부 다 달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시장에서 2026년 내에 연준이 두어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정은커녕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안에 동결이 유력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금리가 안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장에 돈이 잘 안 돕니다. 그래서 돈줄이 안 풀리면은 당연하게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 신나게 뛰어오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꽁꽁 얼어붙을 위험이 커지겠죠. 그럼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작년 하반기부터 슬슬 반등 오나 기대감 많이 가졌을 텐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돈 쓸 곳이 하나 더 생겼죠.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 미국 이란 충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거의 일주일 만에 $113억 넘게 썼다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돈을 일주일에 쓴 겁니다. 하루에 1조 원씩 불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쟁에 돈을 퍼붓는 게 미국 경제 자체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다는 사실. 미국 정부가 이미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2026년 연방 예상 적자가 1조 9천억 달러로서 약 6% 정도의 GDP 비중입니다. 지금도 GDP 대비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겼는데 이건 전쟁도 없던 평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 전쟁 비용까지도 막 들어가니까 어떨까요?
정부가 돈이 모자라면 결국에 국채를 찍어내거나 돈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개 다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성입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시장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진다, 물가 올라가면은 달러도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고, 달러 패권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은 지출을 낳고요, 또 지출은 적자를 낳고 적자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딱딱한 자산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딱딱한 자산은 바로 대표적인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겠죠. 지금까지 중동 분쟁이 전통 경제랑 시장에 주는 충격을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소식에 처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눌렸어요. 지난 2월 말에 미국이 이란 공습했을 때 전쟁 터지자마자 비트코인이 63,000달러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역시 전쟁 나니까 위험한 코인부터 던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불과 며칠 지나고 보니까 상황이 묘하게 변해버렸다는 사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값은 오히려 2% 내려갔고요. 기술주 모임인 나스닥 지수도 0.5%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거꾸로 7%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금값은 여태까지 폭락을 별로 안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0%, 50% 정도 폭락했죠.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이 이번에 디지털 금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전쟁 나면은 금값 올라가고 증시 폭락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 금도 힘을 못 쓰고 비트코인이 튀어 올랐어요. 이유를 곱씹어 보면요, 이 금은 물리적으로 사고 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24시간 거래되죠. 국경 없죠. 정보 통제도 비교적 적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였을 때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내 자산 지킬 피난처 아니냐, 이렇게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월가의 큰 손들도 움직였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계속 순유입되고 있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담았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전쟁 기간의 큰손 지갑들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늘려나가고 있고요. 1년 이상 묵힌 장기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것들을 거의 멈췄습니다.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비트코인이 기술주랑 같이 떨어질 위험 자산이다, 그냥 단순하게 ETF 때문에 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유명 트레이더 아서 헤이즈 측에서는요, 만약에 전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증시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달러 초반까지 동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저는 현재까지 나왔던 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이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움직임들은 단순한 투기 자금 유입으로만 보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 안전자산이 해내지 못한 역할들 어느 정도 대신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달러 가치 하락 가능성, 즉 법정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에 관심도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만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에서도 단기적으로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나 채굴자 항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건데, 왜 항복하냐?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평균 87,000달러 정도인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67,000달러대였으니까 하나 캘 때마다 2만 달러씩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러니까 영세한 채굴업자나 전기 요금 비싼 나라에 있는 채굴장은 버티지 못하고 기계를 그냥 꺼버립니다. 실제로 최근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총 채굴 연산력이 뚝 떨어졌어요. 11% 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구형 채굴기들 중고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 채굴회사 마라톤도 버티다 못해가지고 우리 보유한 비트코인 53,000개 정도를 언제든 팔 수 있게 하자, 이러면서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안 팔고 모으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채굴자들이 몰려가지고 코인을 매도하는 것들을 채굴자 항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비트 가격이 한동안 주춤했던 거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채굴자 항복이 끝물에 다다르면요, 오히려 거대한 바닥 신호가 됐습니다. 비효율적인 약한 채굴자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강력한 플레이어들만 시장을 쥐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온체인 지표 중에 해시 리본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시레이트의 단기, 장기 이평선을 보고 바닥을 찾는 지표입니다. 이게 3개월 넘게 최장기 매도 신호를 내다가 이제 드디어 호전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피로가 풀리고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준비를 슬슬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미래 일은 장담할 수 없겠지만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 모두 지금 당장 물러서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도 이번 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한 채로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중간중간 협상 루머가 나오면은 떨어졌다가도 또 충돌나면 치솟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만 크고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남아 돌아가지고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할 겁니다. 최악이면 오히려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는 슬슬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에서 고물가 위험을 걱정하게 될 거고, 주식시장, 특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곳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전쟁 비용을 대느라고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겠고요.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지겠죠. 미국도 너무 돈 뿌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금값이 쭉 올라야 되겠지만 이번에 금보다 비트코인 쪽으로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ETF 같은 창구에서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 말고 대안을 찾는 큰돈들이 서서히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비트코인도 고생은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자들이 던지는 물량들 조금 받아야 되겠고요. 또 전쟁 초반에 한번 고꾸라졌다가 반등하긴 했지만요. 이 전체 매크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 수도 있겠습니다. 6만 달러 초반, 또 길게는 5만 달러 후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내년에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체질이 강화되면서 내년 중반쯤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식은 침체로서 힘들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신고점 돌파 랠리까지도 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유가 뭐냐? 이 시장의 돈들이 갈대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금보다 더 공격적인 수익을 노리는 돈이 향할 것으로 비트코인만큼 유동성이 크고 검증된 대안도 드물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이란 갈등이 길어진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경제 정책에 연쇄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값이 뛰고 물가가 다시 올라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전통 자산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채굴자 부담을 포함한 진통은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비트코인의 디지털 피난처 서사를 강화해주는 모양새예요. 결국에 돈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기름값도 뚝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다면은 그때 비트코인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언제 상승이 나오느냐가 아니라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도대체 언제 상승하나요? 언제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시장이 정말 지루하고 또 답답함이 느껴질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언제 가냐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정확하게 언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언제 크게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상승 전까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장이 당장 움직이지 않는 지루한 구간에서도 나는 어떤 기준으로서 매매를 하고 있는가, 비중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락이 이어질 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 같은 이런 시장의 방향 자체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본인 스스로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거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막상 시장이 상승했을 때 결과랑 만족감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언제 상승하나,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르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시면은 결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거고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시장을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 이 상승 시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요. 상승 전까지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도 단순하게 기다리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안전하게 운영해 주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리플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랑 비상장 주식 시장을 기준으로 66조 원, 그러니까 500억 달러 안팎의 몸값이 거론될 만큼 덩치를 키웠고요. 게다가 대형 인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XRP 코인 가격이 크게 흔들렸는데 오히려 리플레스 회사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오늘 영상 통해서 이런 비밀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의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인 와중에도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나 거품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은 돈줄이 있는 건지.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을 포함해가지고 핵심적인 재무 수치 같은 것들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66조 원이라는 평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도 시장 투자자들이 리플에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리플이 지난 몇 년 동안 XRP 토큰을 팔아서 엄청난 현금을 비축해뒀었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코인 회사에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은 이제 단순한 XRP 코인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복합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해가지고 새로운 돈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곧바로 대규모 인수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리플은요 3조 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핵심 금융 인프라 기업 4곳을 차례로 인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히든로드죠. 이 기관형 브로커리지 회사를 1조 6천억 정도에 사들인 건데 히든로드가 전 세계 300개 기관 고객을 위해서 1년에 무려 3조 원 규모의 자산을 거래량 청산해주는 이 거물급 중개 회사였는데 리플이 인수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리플 프라임이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여기서 대형 투자자들의 장외 거래 그리고 청산까지도 직접 도맡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이 G트레저리라는 기업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를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포춘 500대 기업들이 현금과 자금 관리할 때 쓰는 이 시스템으로 유명한 상황인데 리플이 이것까지도 손에 넣으면서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들도 리플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레일이라는 캐나다 기업을 2,600억에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기업 간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거래의 10%를 처리하던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국경을 넘는 돈을 주고받을 때 이용하던 시스템이죠. 리플은 레일까지도 손에 넣으면서 이 자사 국제 송금망에 이런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직접 결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같은 해 11월 영국의 팰리세이드라는 디지털 지갑 기술 회사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해킹에 강력한 디지털 자산 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리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이라거나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한 지갑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2025년 12월 미국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모든 절차가 끝난 최종 인가라기보다는요. 자본과 위험 관리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은 전국 단위 신탁 은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퍼즐 조각들을 다 합치고 나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플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글로벌 대기업의 CF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리플의 G트레저리 플랫폼을 통해서 자사 여유 자금을 운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액의 돈이 자연스럽게 리플 생태계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입된 자금은 리플이 갖춘 은행급 디지털 금고랑 팰리세이드의 안전한 지갑 네트워크에 보관이 될 겁니다. 근데 리플은 그 돈을 가만히 놀리지 않아요. 기업들이 잠깐 쓰지 않고 묵혀두는 이런 자금들이 있는 동안에 리플이 인수한 브로커리지 플랫폼 리플 프라임을 통해서 그 돈을 글로벌 단기 금융시장에 굴려가지고 이자 수익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리플의 내일 결제망과 기존의 리플렛을 통해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면은 XRP를 중간 다리로 활용해가지고 불과 3초에서 5초 만에 돈을 해외로 송금해버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회사 안에서 하나의 통합된 파이프라인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 돈의 유입과 보관, 그리고 운영과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혼자서 해내는 거대한 폐쇄형 금융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된 상황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과거에 JP모건이라거나 시티은행 같은 이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벌여온 이 국제 자금 이동 서비스를 이제 리플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로 통째로 대체하려고 하는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렇게 리플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회사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XRP 리플 코인 가격도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로서는 회사의 성장과 코인 가격이 꼭 함께 가고 있진 않아요. 현실은 정말 냉정한데요. 리플 본사의 원가시 지난 11월 400억 달러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 50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 얘기까지도 나오는 동안에 XRP 리플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6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1달러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리플이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지만요. 이들이 리플망을 통해서 돈을 보낼 때 반드시 XRP를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 이 토큰의 가격 변동성이나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가지고 리플의 네트워크를 메시지 전달용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자금에 대한 정산은 기존 방식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CFO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출렁거리는 XRP를 자기 회사 돈으로 들고 있는다?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리플의 소프트웨어가 주는 이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할 뿐이지 정작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토큰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렇게 구조적인 이유들로 현재 리플 회사의 지분 가치랑 XRP 토큰의 시장 가치 사이에는 확실한 탈동조와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리플이 최근에 수천억 원대 자사주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에서 해제되는 XRP 물량에 대해서 시장에 꾸준히 매도해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회사랑 코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이런 흐름을 반박하는 해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플 경영진이랑 XRP의 열성 지지자들, 이 지금의 회사 코인 괴리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플이 출시한 RLUSD 스테이블 코인, XRP의 입지를 잠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이를 키우는 상호 보완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 달러나 유로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주요 통화 거래들, 규제가 명확한 RLUSD로 처리해버리면은 안심하고 리플망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1단계로 주요 통화 결제를 받아들인 다음에요. 유동성이 부족한 신흥국 통화끼리 또 교환해야 될 때는 결국에 XRP만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달러, 유로 같은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이 맞겠고요. 또 태국 바트화나 필리핀 페소처럼 이 틈새 시장에서는 XRP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서 둘 다 함께 성장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RLUSD가 자금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해서 이 보수적인 기관들을 리플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XRP 사용량까지도 늘린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게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부진한 거는 일시적인 잡음이고 5년에서 10년 정도 긴 호흡으로 보면은 리플의 인프라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리플 레저의 거래량이 폭증을 할 거고 그렇게만 돼주면은 거래 수수료로 소량씩 XRP가 소각되고 네트워크 수요가 높아져서 중장기적으로 XRP의 가치도 결국 회사 성장에 맞춰서 우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의 경험들을 그냥 스트레스로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또 다음 기회를 위한 경험치로서 남겨두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트럼프 당선 이전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리플을 과연 얼마에 매도하실 건가요? 리플이 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하락장이 길어지는 상황들을 이미 경험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께서 그때랑 다른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대부분 지난 5,000원 고점 부근에서 일부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는 비중을 아주 낮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라거나 또 2,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생각하는 이런 전략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험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하고 다시 2,000원대까지 하락하는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경험을 단순한 스트레스만 남겨두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의 지루한 하락장, 또 답답했던 시장 분위기, 5,000원에서 매도도 하지 못했던 아쉬운 기업가시도 이런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머릿속에 하나의 경험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멈춰있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또 어느 순간 다시 반등의 흐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런 순간들도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지금의 경험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같은 시장이 다시 왔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은 단순 하락장 정도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경험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막상 다시 상승 구간이 찾아와도 그때의 사람의 투자 심리는 또 달라지고 더 상승할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 시장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 목표 타점 걸어두고 욕심보다 현실적으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갑자기 상승과 반복이 수없이 나오는 코인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내 것을 만드는 매매 습관을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판다고 할 때 일부 비중이라도 분할 이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들 만들어 나가다 보면요, 이 투자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방금 전 역사상 최초 XRP 커브 ETF 상장, 그리고 차트상의 역대급 볼린저 밴드 수렴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겹쳐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쌍끌이 호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 호재가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리플 큰손들은 이미 리플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해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 XRP 엔핸스드 인컴 ETF, 줄여가지고 KXRP라고 이야기부터 드려볼게요. 지난 3월 11일 당시에 그리고 SEC 효력 발생이랑 최신 투자 설명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영상 통해서 빠르게 속보로서 전달드린 바가 있었죠. 이 상품의 시장 진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XRP 현물을 직접 담아두는 전통적인 현물형 ETF랑은 결이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 이름부터 조금 독특하죠. 엔핸스드 인컴, 즉 강화된 인컴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국 SEC 서류를 보시면은 KXRP 같은 경우는 XRP 관련된 ETP랑 선물 옵션 같은 파생수단 활용해가지고 XRP 가격 흐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쓰고, 또 그 위에 옵션 전략을 얹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들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운용사가 XRP를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금고에 잠가두는 그림이라기보다는 XRP랑 연결된 상품과 포션을 조합해서 인컴을 만드는 이런 상품에 더 가깝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해당 ETF가 당장 유통시장의 XRP 현물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진짜 포인트는요, 이제는 기존 금융 투자자들도 주식 계좌 안에서 XRP 관련된 전략에 접근할 수 있는 무조건 통로가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이에요. 즉 이번 이슈의 핵심은 현물 락업 그 자체가 아니라 XRP를 바라보는 돈의 진입 방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때문에 XRP 시장에 특별한 효과가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물 락업 효과인데요. 이 펀드가 콜옵션을 팔려면은 그만큼 실제 XRP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름에 커버드, 이 담보된이 붙은 이유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ETF에 돈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시장 가격에 XRP를 매수해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통시장에서 XRP 물량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잠가버린다는 건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자동 매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감마 스퀴즈 현상인데요. 이 ETF로부터 콜 옵션을 사가는 쪽들은 주로 미국 월가의 큰 마켓 메이커, 유동성 공급자들입니다. 이 큰 손들 같은 경우에 옵션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이 기초자산 XRP를 실시간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상쇄하고 있는데요. 즉 XRP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옵션을 팔았었던 큰 손들이 손실을 막고자 시장에 XRP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추가 매수가 강제적으로 들어가고 더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스프링이 튀는 것처럼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또 다른 기계적인 매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따라 붙는 셈입니다.
그리고 해당 ETF의 커버드콜 전략은 하락장에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배당이나 이자가 없어가지고 떨어질 때 속수무책이죠. 근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 XRP의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옵션 프리미엄 형태로 현금 수익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XRP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매달 수익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횡보할 때 손실은 어느 정도 메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XRP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떨어질 때 덜 아프고요. 또 매달 용돈도 나오는 매력적인 상품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통 금융권의 큰 손들, 예를 들어서 연금 펀드라거나 자산 운용사 같은 곳들도 이 정도면 XRP에 조금 투자해 볼만하다 이렇게 들어올 명분이 생긴다는 거고, 실제로 증거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6년 1월 암호시장 조정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었는데 XRP 기반 ETF 4종에서는 단 하루도 순유출이 없었고요. 오히려 약 1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왔었다라는 거. 또 그 결과로서 전 세계 XRP ETF들을 합쳐서 총 1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을 하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엄청난 기관들이 앞다퉈가지고 XRP 펀드 출시하고 또 자금을 넣은 덕분이겠죠. XRP가 예전처럼 투기성 코인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다는 본격적인 신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커브사의 인컴형 ETF KXRP까지도 출범을 했다 보니까 시장에 풀린 XRP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판이 사실상 완성됐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거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더라도 물밑에서 엄청난 흡입력이 작용 중이라는 뜻인 건데 과연 차트에서도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기술적인 지표, 특히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름이 낯설다면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선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폭을 보여주는 밴드형 지표인데, 가격이 많이 출렁일수록 밴드폭이 넓어지고 또 가격이 조용하면은 밴드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요즘 XRP 차트를 보시면요, 이 볼린저 밴드의 위아래 폭이 역대급으로 좁아졌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몇 주 동안 XRP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줄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1.32달러에서 1.46달러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가격이 꽁꽁 묶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위험하면서도 기회의 신호인 건데,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변동성이 낮은 시기 다음에는 반드시 폭발적인 변동성이 온다는 사실. 지금 XRP 차트 같은 경우는 마치 잔뜩 압축된 스프링과도 같습니다. 오랜 시간 누르고 있으면 결국에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계적인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경고했어요. 현재 XRP의 볼린저 밴드 폭이 2025년 1월 급등 전이라거나 2025년 7월 폭등 직전과 똑같은 수준이라고요. 실제로 2025년 7월에도 지금처럼 밴드 폭이 아주 좁아진 직후에 XRP 가격이 단숨에 63% 이상 급등했었죠. 리플 XRP나 알트코인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 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텔레그램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문은 딱 한 개죠. 이렇게 쌓인 에너지가 과연 언제 폭발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의 변동성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기관 자금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도대체 방어세를 당길 만한 이 방아목, 촉매제가 과연 뭐가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개미들을 털어내려는 함정은 없을지, 여기서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금 전까지 고래들이 다 사모았다고 했지만요, 그렇다고 바로 가격을 쑥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 상승 전에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마지막 함정, 즉 속임수 하락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영어로 흔히 페이크아웃 아니면 휩소가투, 이런 현상들, 말 그대로 일부러 잠깐 크게 떨어뜨렸다가 더 크게 튀어오르는 이런 속임수 현상들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롱에 베팅한 포지션들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이 슬금슬금 상승할 기미가 보이게 되면 취미 생긴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잔뜩 써서 롱 포지션,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곤 하죠. 그래서 고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나중에 가격 올릴 때 이들이 팔아가지고 또 이득 실현하려 할 테니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확 내려버리면은 레버리지를 쓴 롱들 거의 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강제로 청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동으로 털리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올라탈 사람들을 미리 떨어뜨려주면은 나중에 진짜 올라갈 때 매물 부담, 즉 매도할 사람들이 확 줄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일 났나 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패닉 셀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알고리즘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매 물량들을 막 쏟아내게 될 텐데 이때 고래들은 그 물량들 전부 다 받아먹습니다. 일부러 공포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더 저렴한 가격에 마지막까지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모으는 거죠. 실제로 2025년 6월, 7월 정도의 대폭등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가격이 상승하기 바로 전에 XRP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이며 핵심 지지선이며 모조리 뚫고 내려가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 같은 아찔한 장면이었죠. 기술적 지표만 믿던 트레이더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손절매하거나 오히려 숏배팅까지도 잡았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뒤에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대규모 매수세랑 함께 V자 반등 나오더니 연쇄적인 숏커버링이 촉발됐었고 결국에 XRP 가격이 그달에만 63%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미리 매도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또 쉬어줬던 사람들은 오히려 물려가지고 더 큰 손해를 봤었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1.34에서 1.35달러 부근이 XRP의 단기 지지선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고래 세력들이 작정하고 흔들기를 한다면은 다가오는 거시경제 이벤트 발표라거나 악재 뉴스를 핑계 삼아서 가격을 순간적으로 1.3달러 또 깊게는 1.25달러 선까지도 확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3월 초 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라거나 물가지표 발표 같은 큰 일정들이 몰려있는데요. 이럴 때 시장이 출렁이면은 숨어있던 악재가 나왔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딱 좋기 때문에 겁먹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던질 거고 고래들은 신나게 또 주워 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갑작스런 급락이 온다면은 일단 이게 진짜 추락인 건지 마지막 함정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냥 겁먹고 던졌다가는 바로 다음 순간 튀어오르는 V자 반등에 손가락만 빨 수도 있어요. 고래들의 심리전이 또 이것만은 아닌데요. 종종 고래들이 수천만 XRP를 갑자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하는 경우들이 포착이 되는데 온체인 알림 서비스가 거래소로 대량 입금됐다. 혹시 덤핑됐나?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띄우면요. 트위터 같은 곳들에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히 알고 보면은 고래들이 정작 그 물량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다시 빼가버려요. 그냥 입금했다는 이 알람만 뜨게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막작전인 거죠.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한동안 바닥이던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량이 살짝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물론 확실하진 않겠지만 혹시 이것마저도 폭풍 전에 마지막 흔들기를 준비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그렇다면 상승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 당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44달러 언저리가 단기 저항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달 동안 XRP가 넘지 못했던 벽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 선을 거뜬히 돌파해 준다면은 드디어 움직인다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이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목표로서 얘기되는 구간이 대략 1.8달러 초중반대, 구체적으로는 1.87달러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당시에 XRP가 잠깐 반등했었죠. 그때 찍었던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선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항선이 몰려있던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런 근처에서 한 차례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매물대가 두텁고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나올 테니까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2.5달러 선까지는 비교적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에 찍었던 고점 3.66달러 근처까지 도전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 사실 2.5달러에서 3.6달러 구간, 이 과거 최고점 영역이라서 엄청난 저항선이겠지만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승 국면이다 보니까 일각의 온체인 애널리스트들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달러, 그리고 많게는 9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는 이런 전제하의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파동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3달러대 벽을 넘느냐가 향후의 큰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이번에 방향성이 위로 결정돼준다. 그럼 최소 예전 고점 부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정리드려보자면요. 이 커브 XRP ETF, KXRP 출범과 역사적인 변동성 압축이 맞물린 지금의 XRP 시장 같은 경우는 겉으로 조금 잠잠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폭발 직전의 스프링처럼 에너지가 축적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ETF가 단순한 호재성 뉴스 하나가 아니라요. XRP 수급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라는 특이한 메커니즘 덕분에 현물 매수가 강제되고 또 하락 리스크는 줄여주다 보니까 거대 기관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신호랑 온체인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움직였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극단적인 수렴,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대규모 매집, 이런 홀딩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물론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다 보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막판 흔들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예상 밖의 돌발 악재가 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비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랑 팩트에 근거해서 미리 세운 원칙을 지켜주는 거겠죠. 괜한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고래들이 던지는 미끼에 속절없이 당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보랑 냉정한 전략으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또 세력의 발자취까지도 따라가신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승자의 편에 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예상대로 XRP의 폭발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겠죠. 그 이야기는 향후 전략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면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몰빵 매매고 또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습관적인 몰빵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몰빵 매매라는 것들이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한 방향으로서 사용하는 방식인 건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위험한 매매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가지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방향성이 어긋난다. 그러면은 대응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거의 남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비유를 드려보자면 과거 역사 속 전쟁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라거나 춘추 전국시대 같은 것들, 여기서 과거 전쟁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실제 전투에서 모든 군대를 한 번에 몰아넣어서 전면전을 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이 대부분 전략을 세우고요. 군대를 나눠가지고 1군, 2군, 3군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부대로 분산시키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힘을 사용해버리기보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다라는 건데요. 투자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항상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시작하시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두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사실. 이 시장이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더 상승하면은 이거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쫓기듯이 매수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 몰빵으로 매수해 버리시면은 그 이후 조정들이 나온다거나 또 흐름 자체가 바뀌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에서는요, 항상 여유를 남겨두는 이런 구조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중을 나누고 또 매수도 분할로 접근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줄 아는 거 훨씬 더 안정적인 방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한 번의 선택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은 과감하게 무리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 수를 준비해 두는 사람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